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비 남편들은 4년 전 개봉해 관객 수 200만 명을 동원했던 영화 645의 연출가 박규태 감독의 신작입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645를 보진 못했는데요. 당시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흥행도 되고 평이 꽤 괜찮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들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남편들 조금 아쉬웠습니다. 코미디 장르이니만큼 이 작품에 대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유머였는데요. 진선규, 요즘 폼 좋은 윤경호 등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안 웃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취겠죠. 나홀로 넷플릭스 관람이 아니라 극장에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봤으면 재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저는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여기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어볼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이 작품의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편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주의사님, 놀라지 않게 괜찮아요? 남편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마는 가족일 것입니다. 충식 신혜, 그리고 연주는 해체된 가족입니다. 신혜와 이혼한 충식은 신혜의 전남편이죠. 반면에 민석 신혜, 그리고 연주는 새로 결합된 가족입니다. 민석과 신혜 사이에는 태어날 아이도 있으니 이제 막 출발하게 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혜에게 민석은 현남편입니다. 극중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도 가족으로 엮여 있는데요. 마약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는 도준과 해란, 역시 꽤 금슬 좋은 부부 사이입니다. 작품 속 용강만이 유일하게 형님 동생이라는 우정, 의리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속해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들 속 인물들을 추동케 하는 핵심 동력은 가족이다라고 말이죠. 경찰서에서 숙식을 할 정도로 형사라는 직업에 진심인 충식이 막 잡은 마약범을 빼돌리는 결심에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은 전부인과 딸이 납치되어 눈이 돌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간인과 다름없는 민석이 경찰 호송 차량과의 위장 접촉 사고라는 베팅을 하는 것도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죠. 도주는 용강이 아내 해란을 칼로 위협하자 마치 헐크처럼 눈에 핏발이 서면서 결박된 밧줄을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를 폭주하게 한 엔진 역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준의 이 장면은 냉동창고에 갇혀있는 충식 민석이 문을 부수는 상황과 교차 편집되는데요. 저에게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초인이 된 남편들. 즉 남편들은 혈연 공동체가 우정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 중에 세 가족은 적과의 동침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민석 신혜 가족, 아직 연인이지만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 분명한 충식 아라 가족은 도준 해란과 연대해 용강 무리를 해치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들은 원팀이 되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단 가족들끼리는 비가족 공동체 처단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보자 라는 듯이 말이죠. 물론 그들의 동맹이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종료될 즈음 도준과 해란은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가 같은 빌런이어도 가족을 이루는 도준 해란과 가족을 이루지 않고 있는 용강팸을 다루는 방식이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충식 민석 도준 간에 해란 신혜 간에는 휴머니즘적이라고 할 법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배우자에 대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반면에 용강과는 어떤 연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창작자가 완성한 가족은 어떠한가? 연주의 영어 웅변 대회 날 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2명의 아빠와 1명의 엄마, 혹은 2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 2명의 남편은 어느덧 형님 동생 하는 지간이 되기도 했죠. 저에게는 일처다부제라는 파격 설정의 결론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국회 영상에 용강의 부인 역할로 윤아가 특별 출연합니다. 그녀는 말하죠. 내 남편이 어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용강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려나 봅니다. 남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가족이 대세니까요. 1처 다부제보다 조금 더 선을 넘어보겠습니다. 납치된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소거되고 충식과 민석 2명의 남편만이 남습니다. 일종의 버디 무비처럼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 친숙함을 느끼는데요. 냉동창고에서 얼굴에 비닐이 씌워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발로 서로의 몸을 훑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민석의 낭심 쪽에 발을 댄 충식은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두 남성 사이에 1명의 남성이 잠시 동행합니다. 바로 도준. 도준이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 같은 B형인 충식은 수혈을 해주는데요. 이때 둘 사이를 연결해 혈액이 통과하는 호수는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남편들은 은근히 퀴어적 터치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무튼 결국 이렇게 남편들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족이라는 테마를 중심에 놓고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옛것과 새것 혹은 비이성과 이성이라는 테마로 구분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과 민석은 거의 띠동갑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전반적인 작전 진행은 충식이 하드캐리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순간 한몫하는 것은 민석의 익스트림 스포츠 경험이죠. 용광 패밀리와의 카체이싱에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요. 용광에게 총을 맞고 추락한 도준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보트를 타고 도망치는 도준과 헤란을 다시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민석의 클라이밍과 스카이다이빙 능력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층에서 보면 남편들의 스토리가 형사인 형님을 따르는 동생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영보이 민석이 올드보이 충식을 견인해 가족을 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결말 연주의 영어 옹변 대회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충식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주는데요. 아내의 옆자리를 자신보다 12살 젊은 남성이 채우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결론인 것이죠. 영보이에게 자리를 내어준 올드보이, 즉 옛것 올드보이 패, 새것 영보이 승. 심지어 충식이란 이름과 올드보이, 민석이란 이름과 영보이가 새삼 어울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도 있는데요. 극중 마약 사업의 중요한 물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나비입니다. AI 기술로 유통망 같은 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약 1000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죠. 이것은 천재적인 헤란의 두뇌에서 나온 엄청난 이성의 산물일 것입니다. 결박된 그녀가 나비의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 여러 수치를 나열하기 시작하자 용광은 이렇게 답하죠. 그만 곱해. 이윽고 용광은 이런 것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나비의 총질을 해 부숴버립니다. 주변인들은 용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좀 따라가라. 심지어 신복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용광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마약을 유통하던 과거 재래식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것을 지향하던 용광은 결국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던 이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민석도 헤란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가 위장사고를 계획할 때, 지게차를 끌고 용광 패밀리를 덮칠 때 135도라는 계산값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용광은 마약 제조를 위해 등에 새긴 공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죠. 부하 중 한 명은 삼각함수를 이해하지 못해 그것을 그리는 식으로 기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패배하는 비이성, 가족과 비가족, 새것과 옛것 혹은 이성과 비이성, 남편들의 승자와 패자를 분석하면서 제가 도출한 궤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온 겁니까? 왜 오다니? 내 딸 공연인데? 황충식 형사님? 신혜 씨랑 우리 연주한테 뭔 일 생겼대요? 신혜하고 연주 납치됐어. 요구 조건은 단 챕터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품고 있는 세계관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것이고요. 서두에 언급드렸듯 작품 자체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들이란 영화는 서사의 인과관계, 설정의 적확성이 대단히 명확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어떤 영화들은 그런 부분들은 쉽게 돌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동협 감독의 작품 핸섬 가이즈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있다고 여기는데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용광 패밀리가 어떻게 헤란의 은거지를 급습할 수 있었느냐는 설명이 없다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도준과 충식은 민석에게 이렇게 말하죠. 납치된 장소는 내비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문명의 이 길을 그리 잘 이용하지도 못하는 용광팸이 그곳에 쳐들어와 두 인질과 헤란을 빼돌립니다. 영화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가 결론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준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사고를 개시할 때 직접적인 충돌은 마침 같은 사고를 준비하던 용광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 사고는 굳이 조직의 보스가 손수 나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범인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니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겠죠. 출소날 기다리던 3인 중 1명이 진행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결국 이것은 CCTV에 용광이 찍힘으로써 경찰 쪽 서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토리 진행을 위한 수단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지적일 것 같고요. 저는 윤리적 측면에서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리뷰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적과의 동침 부분입니다. 도준과 헤라는 신혜와 연주를 납치한 납치범입니다.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 속에서는 납치범들이 신혜에게 주먹질을 하는 장면까지 찍혀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식과 민석은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와 딸을 납치한 장본인들과 잠시나마 같은 편이 됩니다. 헤란과 신혜는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지는데요. 헤란은 자신이 납치한 소녀 연주에 이불을 덮어주는 등 순간적으로 다정한 모멘트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헤란과 신혜는 서로의 남편 이야기를 하며 마치 이웃사촌 같은 텐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묻는 것은 좀 오버하긴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이 가는 서사와 설정은 아니었다는 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균열들이 결국 이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남편의 대체, 구시대적 방식의 몰락.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